1996년 10월 10일 오후 늦은 시간, 도시의 낡은 건물들을 비추는 노을은 붉었다. 그 핏빛 노을 아래 70대 중반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낡은 아파트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50년 전 젊은 시절 형사였을 때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그 수첩은 이제 그에게 마지막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3년 전 정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녀 김지연을 잃었다. 23살의 지연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쁨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50년간 형사로 일했던 정호의 직감은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손녀를 잃은 후 정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연은 그의 마지막 혈육이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 그는 매일 밤 지연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나이든 전직 형사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직 형사들은 그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했고 가족들도 없는 그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것도 마땅치 않았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혼자 수사하던 그의 노력은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기억력도 가끔 흐릿해졌다. 정호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그는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손녀의 사건 자료들과 신문 스크랩들로 둘러싸인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끔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편함에서 익명의 편지를 발견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3년 전 김지연 양의 사건 진실을 알고 싶다면 2시간 후 서울역 근처 폐쇄된 창고로 오시오. 혼자 와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호의 늙은 심장이 요동쳤다. 지팡이를 짚고 거울을 본 그는 주름투성이 얼굴과 백발을 확인했다. 이것은 한정일 수도 있었다. 70대의 노인이 혼자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복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낡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챙겼다. 그리고 50년 전 형사 시절 사용하던 오래된 권총을 품 안에 품었다.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해도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정호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를 향해 느린 걸음을 옮겼다. 지팡이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려 퍼졌다. 정호는 폐쇄된 창고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철문과 녹슨 자물쇠는 마치 그의 늙은 육신처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나이 들어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50년간 형사로 일하며 터득한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창고 안에서는 분명히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호는 낡은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 때문에 총을 제대로 겨누기가 어려웠다. 그는 철문을 향해 다가갔지만 단단한 문은 늙은 그의 힘으론 열기 어려웠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창고 옆면에 작은 문을 발견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그의 콧속을 찔렀다. 천장 높은 곳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걷는 정호의 지팡이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젊고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셨군요. 김정호 할아버지. 정호는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권총을 겨눴지만 관절염으로 인해 총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3년 전 지연의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젊은 변호사 이민준이었다. 정호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자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나이로 인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이민준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저는 할아버지보다 더 깊이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3년간 쫓던 모든 진실을 제가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는 정호를 우습다는 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김지연은 단순한 교통사고 희생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저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배신했어요.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연인이라니. 지연이가 자네와?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렇습니다. 김지연과 저는 1년 넘게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불법적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돈 세탁, 부동산 투기, 정치인들과의 뒷거래, 모든 걸 다요. 그리고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호는 충격을 받으며 권총을 겨누었지만 나이 든 손은 계속 떨렸다. 그래서 우리 지연이를. 그의 목소리는 격정으로 인해 갈라졌다.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사랑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김지연은 저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관여한 조직은 너무 거대했고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다. 정말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것일까? 민주는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 지연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만은 안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 창고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차림의 젊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민준과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이었다. 민준은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게임 끝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도 손녀를 따라가시겠어요. 사내들이 달려들자 정호는 예상과 달리 재빠르게 움직였다. 비록 70이 넘은 나이지만 50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 첫 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가격했다. 아직 죽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창고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70대 노인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 사내의 주먹이 그의 어깨를 강타했고 정호는 비틀거렸다. 권총을 떨어뜨린 그는 순간적으로 절망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때였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누가 저기에? 그는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나이와 체력의 한계는 순간적으로 잊혔다. 지연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정호는 젊은 시절의 혈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방패 삼아 사내들과 맞섰다. 비록 몸짓은 느렸지만 5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술적 판단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사내들을 컨테이너 사이로 유인하며 1대1 상황을 만들어 나갔다. 힘든 싸움 끝에 사내들을 제압한 정호는 숨을 헐떡이며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3명의 젊은 여성들이 겁에 질린 채 묶여 있었다. 모두 20살 초반으로 보였다. 정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지연이가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 했구나. 이민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예상보다 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다. 정호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우리 지연이를 죽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여자들도 지연이처럼 저희를 배신하려 했어요. 저희 조직의 인신매매와 매춘업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든요. 그때 정호는 품속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지연이가 대학 졸업 선물로 준 녹음기였다. 할아버지, 옛날 사건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손녀가 건네준 바로 그 녹음기였다. 정호는 그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해왔다. 오늘의 대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었다. 자네의 자백도. 정호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호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창고에 들어오기 전 그는 오랜 형사 경험을 살려 모든 상황에 대비해 놓았다.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치밀한 수사관이었던 것이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창고를 가득 메웠다. 정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에워쌌다. 이민준과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갇혀있던 여성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다. 정호는 구조된 여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지켰단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70대 할아버지의 끈질긴 추적으로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 일망타진된 것이다.
정호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다.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런 관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는 지연의 묘소를 찾아갔다. 묘비 앞에 손녀가 좋아하던 해바라기를 놓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드디어 해냈단다. 네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구했어. 그리고 너를 죽인 나쁜 사람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지연아. 3년이나 늦었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어.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지난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은 사라졌다. 대신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사건 해결 후 정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구조된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치매 걸린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정호는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역 여성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50년간의 형사 경험을 살려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나선 것이다. 지연이가 못다한 일을 할아버지가 계속하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